결혼식 전날 밤 예비 시어머니는 제 앞에 3억 원을 던지듯 내려놓으셨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하는 대신 이 돈을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라고 하셨죠. 그 차가운 눈빛과 돈다발의 무게에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분은 모르셨을 겁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건 복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제게 한 짓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테니까요.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서연입니다. 올해 29이지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정말이지 특별할 것 없는 여자입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면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그저 주기만 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제 결혼식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딩동. 밤 11시가 넘은 시각. 현관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저는 막 청첩장을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민준 씨의 아내가 된다. 생각만 해도 심장이 솜사탕처럼 부풀어 오르는 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딩동. 이번에는 조금 더 급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의 어머니, 김 여사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시던 분,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님의 얼굴에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용도실 탁자 위에 검은색 가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아, 앉아보렴. 어머님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님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띠지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한 묶음, 두 묶음. 어머님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듯 돈다발을 탁자 위에 쌓아 올리셨습니다. 이거 3억 원이다. 3억 원, 제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싶은 돈, 그 돈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왜? 어머님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네. 이 결혼 하면 안 된다. 제발. 민준이랑 결혼하지 말고 오늘 밤 당장 도망쳐다오.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응.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도망치라니요. 결혼하지 말라니요. 내일이 바로 결혼식인데.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시죠? 민준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제 손등 위로 떨어져 차갑게 번져나갔습니다. 이 돈 가지고 새 인생 시작하렴.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민준이 대신 내가 속죄하는 거다. 제발. 이 애미 소원 하나만 들어다오. 제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어머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민준 씨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리며 미소 짓고 있었으니까요. 3년 전 늦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민준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건축가라고 했지요. 처음 본 순간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어서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는 제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야근으로 지쳐 있을 때면 말없이 회사 앞으로 찾아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던 사람.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면 서툰 솜씨로 직접 배숙을 만들어주던 사람. 그의 서툰 배숙은 세상 어떤 약보다도 달콤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희미한 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무심코 물어본 적이 있었지요. 민준 씨, 이 흉터는 뭐예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금세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지만요. 아, 이거. 어릴 때 놀다가 좀 다쳤어. 그때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의 세상에 작은 흠집 하나쯤 있는 게 오히려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년 전 겨울, 첫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남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제 손을 잡고 작은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내 남은 인생을 너의 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불행이 저를 비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준 씨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양가 부모님도 저희를 무척이나 아껴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들러 손수 담근 김치를 냉장고에 채워주시며 우리 서연이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정말로 어머님의 딸이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다시 현재. 저는 차가운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울음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민준 씨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른의 그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고 따르던 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신 듯했습니다.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맙다. 어머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다오. 민준이에게도. 철컥.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3억 원이라는 돈다발이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낯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허름한 모텔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제멋대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저 이 상황에서 그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를 이끌었을 뿐입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냉장고가 옹웅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옆에는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과 맞바꾼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쳐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제 행복했던 시간들을 집어삼킨 검은 아가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내 사랑 민준 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끊임없이 도착하는 메시지들. 서연아, 어디야? 무슨 일이야? 전화 좀 받아, 제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줘.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 연락 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무슨 일이냐고, 어머님이 왜 그러셨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만약 그의 입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전화기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순간들. 그러고 보니 민준 씨는 가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다가도 아주 잠깐씩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의 얼굴에는 제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으면 그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시 일이 생각나서라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지만요. 지금 생각하니 그건 그저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어땠을까요?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분, 하지만 어머님 역시 가끔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민준 씨와 제가 나란히 앉아 웃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어머님의 눈빛 한구석에는 늘 희미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당연한 섭섭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왜 저는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언제나 민준 씨의 대학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화제를 돌리곤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에 대해 물으면 그는 졸업하고 다들 바빠서 연락이 끊겼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건축가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대학 시절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는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아, 그의 손에 있던 흉터. 어릴 때 놀다가 다쳤다는 그 흉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왜 더 깊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의 표정이 그토록 어색하게 굳어졌었는데 어쩌면 그 흉터는 그의 과거를 증명하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따뜻했던 눈빛, 다정했던 목소리, 저를 안아주던 튼튼한 팔, 그 모든 것이 거짓의 막처럼 느껴졌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 핸드폰 화면에 짧은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어머님이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서연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짧은 문장은 어머님의 결정이 농담이나 실수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제가 이 미스터리의 공범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진실로부터 도망친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눈물과 함께 두려움이 조금씩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를 차가운 분노와 희미한 결심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숨어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민준 씨를 사랑했던 제 마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은 눈으로 거울 속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것이 무엇인지,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그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모텔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어젯밤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며칠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간단한 옷가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준 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했습니다. 그는 분명 제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겠지만 그 설명이 과연 온전한 진실일까? 어머님의 그 절박한 얼굴이 떠올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3자의 입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의 조각부터 맞춰나가야 했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지훈 씨, 민준 씨가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대학 동기라고 했습니다. 딱 한 번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지요. 유쾌하고 서글서글한 사람이었지만 어쩐지 민준 씨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1번 깊게 고르고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서연 씨? 웬일이세요? 아, 지훈 씨,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해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녀석이랑 연락이 안 돼서요. 서연 씨도요? 그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친정에 잠깐 와 있는데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왔나 봐요. 민준 씨한테는 제가 나중에 연락한다고 전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놀랐네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신랑 신부가 둘 다 잠수 타는 줄 알고. 결혼식. 그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려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훈 씨, 혹시 민준 씨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깜짝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스스로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는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선물이요. 글쎄요. 민준이가 워낙 그런 걸 티 내는 녀석이 아니라서.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셨잖아요. 뭐라도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예를 들면 자주 가던 곳이라든가 좋아하던 노래라든가. 저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한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민준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특별한 걸 해주고 싶어서요. 또다시 침묵. 그 침묵이 마치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던 찰나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많이 변했죠. 네. 대학교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마 서연 씨는 모를 거예요. 지금의 민준이가 얼마나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녀석. 원래 그렇게 조용하고 바른 녀석이 아니었어요. 웃음도 많고 사람도 좋아하고 가끔은 철없이 장난도 치는 그런 녀석이었는데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사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속죄라는 단어와 지훈 씨가 말한 사고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성광처럼 부딪혔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였는데요? 서연 씨, 미안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건 민준이한테 직접 들어야 해요. 지훈 씨, 제발요. 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제발요. 제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치 큰 비밀을 털어놓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웃음을 잃어버렸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지금 서연 씨 옆에 있는 민준이는 수많은 밤을 후회와 죄책감으로 지새우며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죄책감. 후회. 단어 하나하나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 제가 괜한 말을 했나 보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훈 씨,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서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세상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인 진실도 있어요. 그 진실은 서연 씨가 민준이에 대해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믿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 청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듯.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지훈 씨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제 안에서 타오르는 열기 때문인지 전혀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칸막이가 쳐진 공간. 지금의 저에게는 가장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저는 검색창 앞에 앉았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민준 씨는 10년 전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조심스럽게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대학생 교통사고.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고들. 너무나 많은 비극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기사를 훑어보았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검색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다녔던 대학교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한국대학교 학생 교통사고. 기사의 수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눈에 불을 켜고 기사 제목들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음주운전.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날짜는 10년 전 늦은 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기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지난밤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한국대학교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이모 군, 당시 21세, 이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가해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대학교 건축학과. 21세, 10년 전. 모든 것이 민준 씨와 들어맞았습니다. 제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세상에 이 씨가 얼마나 많은데. 우연의 일치일 거야. 저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찰은 이 군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저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글자들이 눈 속으로 녹아 스며들 때까지.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범죄. 제가 사랑했던 다정하고 올곧은 사람. 늘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던 그 사람이 이런 끔찍한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니.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어머님의 절박했던 눈물. 결혼하지 말고 도망치라 던 애원. 속죄한다는 말의 의미. 지훈 씨가 말했던 큰 사고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말, 그리고 그의 손에 남아있던 희미한 흉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한 민준 씨는 살인자였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PC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 키보드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알 수 없는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그의 세상은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성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어리석은 공주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웅, 우웅.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 내 사랑 민준 씨. 그 6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어두운 PC방 안에서 저를 심판하는 사이렌 소리처럼 끈질기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멎고 곧바로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다 갈라지고 물기에 젖은 목소리. 서연아. 맞지? 제발. 어디야? 응.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절망과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강공원. 6번째 다리 아래. 짧은 대답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변북로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흐릿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제 마음속처럼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늦은 밤의 한강공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숙해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붉게 충혈된 눈. 그는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숨만 헐떡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아무 표정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가셨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밤의 공기보다 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였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 아니, 변명할게. 제발.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저는 고개를 돌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처럼요. 기사를 봤어. 제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울렸습니다. 10년 전 음주운전 사망사고. 한국대학교 건축학과 이민준.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땅에 박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처럼 서럽게. 하지만 그의 울음소리는 제 마음에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실이야? 제가 다시 물었을 때 그는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응, 맞아. 그의 입에서 나온 짧은 긍정.
그것은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난 너무 어렸고 철이 없었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한순간의 객기로 운전대를 잡았어.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한 가정을 내가 망가뜨렸어.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끝내버렸어. 저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를 속였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서연아.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어. 너는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사람이었어. 너에게 이 끔찍한 과거를 말하면 내가 나를 떠나버릴까 봐, 그 빛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무서웠어.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안 해.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냥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았는지. 그것만 알아주면 안 될까? 그는 감옥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죗값을 치르고 나왔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의 집까지 팔아 합의금을 마련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건넸던 3억 원이 바로 그 돈의 일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너와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걸 볼 수가 없으셨던 거야? 내 행복이 피해자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지. 그래서 너를 떠나보내려고 하셨던 거야? 너라도 지키고 싶으셨던 거야?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분노는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슬픔과 연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남자는 제가 사랑했던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온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그의 환상을 사랑했던 걸까요? 한참 동안 강바람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용서할 때까지 안 일어나. 일어나라고 했어? 제 단호한 목소리에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절망으로 가득 찬 눈. 민준 씨. 저는 처음으로 예전처럼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민준 씨를 용서할 자격이 없어. 그건 피해자 가족의 몫이야. 나는 민준 씨를 심판할 수도 없어. 하지만 나는 살인자의 아내가 될 수는 없어. 내 부모님, 내 가족들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수는 없어.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얼굴에 새로운 상처를 새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 내가 너무 큰 걸 바랐어.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놈이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서연아. 가, 어머니가 주신 돈 가지고 멀리 가서 다 잊고 새로 시작해.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그는 저를 위해 그리고 제게 사죄하기 위해 저를 떠나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남자를, 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남자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강가에 선 두 개의 섬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에는 제가 사랑했던 민준 씨의 얼굴과 처음 보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물과 저의 눈물이 뒤섞여 거대한 강이 되고 저는 그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라도 헤엄쳐 나와야 할 것인가? 정답은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제게는 깊은 상처가 남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머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퉁퉁 부은 눈의 어머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문고리를 잡은 채 위태롭게 서 계셨습니다. 저 또한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가방을 어머님께 건넸습니다. 어머님은 가방을 받아들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내가 어떻게 하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돈은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건 민준 씨가 평생에 걸쳐 직접 갚아야 할 빚입니다. 돈으로 도망쳐서는 안 되는 빚이에요. 제 말에 어머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자신의 아들을 감싸려 했던 행동이 결국 아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일이었음을 깨달으신 듯 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에 회한과 미안함이 뒤섞여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를 아껴주셨던 것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부모님께는 결혼이 엎어졌다.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는 짧은 편지 한 통만 남겼습니다. 왜냐고 묻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효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을 지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왜 부산이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저 제가 알던 모든 것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차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걸었던 거리, 함께 갔던 식당,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 폭의 흐릿한 수채화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은 공허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을 얻고 무역회사의 계약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어디서 왔는지, 왜 혼자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도시의 무관심이 그때의 저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텅 빈 방으로 돌아와 캔맥주를 마시며 잠이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하염없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제 발자국을 지워버리는 것을 보며 제 기억도 저렇게 지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도 않았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의 생각에 가슴이 저며오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조용히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카페에 앉아 지역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신문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자선 바자회 개최. 자선 바자회. 흔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은 것은 그 아래 적힌 작은 주소 때문이었습니다. 바자회가 열리는 사회복지관의 주소. 제가 사는 곳에서 불과 2정거장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주소는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할까? 아니, 가서는 안 된다. 그곳에 간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제 안에서 두 개의 마음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발길은 저도 모르게 이미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자회가 열리는 날, 저는 멀리서 그곳을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 두려워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복지관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복지관 앞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뒤섞여 평범하고 행복한 주말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 속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익숙한 얼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기우였을지도 모른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복지관 직원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분 오셨어요? 그럼요. 주말마다 한 번도 안 빠지셨잖아요. 월급 받으시면 반 이상을 꼬박꼬박 후원하시는 분인데 대단하시다. 정말. 얼굴도 이름도 안 밝히시고 무슨 사연이 있는 분일까? 글쎄요. 그냥 조용히 굳은 일만 도맡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나 창고 정리 같은 거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나와 홀린 듯 복지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건물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창고 옆 후미진 구석에서 저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탄 얼굴. 예전보다 훨씬 마른 몸, 값싼 작업복 차림.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낡은 수레에 폐지를 옮겨 싣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무거운 짐 때문인지 아니면 삶의 무게 때문인지 조금은 휘어져 보였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알던 말끔하고 자신감 넘치던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몸으로 갚고 있는 이름 없는 속죄자였습니다. 그의 곁으로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병을 건넸습니다. 총각, 좀 쉬어가면서 해. 그러다 몸 상하겠어.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해가 질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번이고 주말마다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복지관 사무실에서 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하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피해자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한 가정이 있다고 들었다고요.
사회복지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 가족 말씀이시군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것이었습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는 충격으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가 몇 년 전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남겨진 것은 어린 아들 하나. 지금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누나가, 즉 아이의 고모가 힘겹게 조카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가해자 쪽에서 보상은 좀 받으셨나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글쎄요. 그건 저희도 고모님이 워낙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요. 다만 그 사건 이후로 사람을 잘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계시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은 사람. 힘겹게 조카를 키우고 있는 고모. 그리고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민준 씨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시장 골목에 있다는 그 작은 채소 가게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들의 집 문 앞에 서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과연 이 문을 두드릴 용기가 있을까요? 며느리의 눈물 채널을 통해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만약 아직 듣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여정에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여러분의 존재가 이 눈물겨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저는 마침내 그 채소 가게 앞에 섰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습니다. 은혜 청과 간판에는 아주머니의 이름인 듯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파, 무, 배추 같은 채소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마흔 남짓되어 보이는 한 여인이 무심한 표정으로 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말했던 아이의 고모였습니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인은 저를 한 번 힐끗 쳐다볼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근처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혹시 따님이 아들입니다. 그녀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아, 네, 아드님이 도움이 필요할까 해서요.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날카로워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유준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유준이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럽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냥 가보세요. 그녀는 다시 물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와는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명백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가게를 나오는데 안쪽에서 빼꼼히 저를 쳐다보는 작은 아이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아마 저 아이가 유준이인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슬프도록 맑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가게에서 가장 싱싱해 보이는 사과 몇 알을 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저는 매일같이 가게에 들러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를 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제가 가게에 들어서자 그녀가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나 봐요? 매일 장을 보는 걸 보니? 네. 젊은 사람이 부지런하네. 무심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그녀가 제게 처음으로 건넨 마음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꾸준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끔은 가게가 바빠 보일 때 말없이 옆에서 채소를 다듬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던 그녀도 나중에는 그저 묵묵히 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가게 일이 일찍 끝나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비도 오는데 들어와서 부침개나 한 장 먹고 가요. 저는 처음으로 가게 안쪽 그녀의 작은 살림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유준이를 제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낯을 많이 가렸지만 제가 건넨 공책과 색연필 선물에는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낡은 상에 마주 앉아 김치 부침개를 먹었습니다. 그녀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준이 아빠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저한테는 하나뿐인 동생이었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은 꿈에도 몰랐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 사고 낸 놈. 지금쯤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 아마 돈 많고 빽 좋은 집 자식이겠지. 감옥에 잠깐 갔다 와서 지금쯤은 이름 바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놈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말이에요. 그놈보다 더 미운 게 뭔지 알아요? 사고 이후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지. 그놈 부모라는 사람들은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이 합의금을 흥정했어. 사람 목숨값을. 그렇게. 그 후로는 코빼기도 안 비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에 그놈이 진심으로 무릎 꿇고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했다면 내 마음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증오하는 것은 민준 씨의 죄 그 자체가 아니라 그의 비겁한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처음으로 그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언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사람을 알아요. 누구? 10년 전 언니 동생분의 사고를 낸 사람. 이민준 씨.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할 뻔했던 여자예요.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막걸리 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바로 이 근처에 있어요. 언니와 유준이 곁에서 조용히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제 고백이 끝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걸리가 쏟아져 축축해진 바닥과 빗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준이 엄마. 아니, 은혜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놀라움도 아닌 아주 깊고 공허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요.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 멱살이라도 잡고 소리를 지른다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녀는 깨진 잔 조각을 조심스럽게 치우고는 마른 행주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만나게 해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에 그는 무척이나 놀랐지만 저는 다른 설명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만 말하고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시장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곧이어 은혜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의 온기만이 손바닥으로 전해져 올 뿐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찻집 문이 열리고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은혜 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아마 모든 상황을 직감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유준이, 고모님이야. 민준 씨의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는 은혜 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찻집의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 위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용서를 구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이 그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가 흘리는 눈물 속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 언니는 그런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주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듯 무표정한 얼굴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시험대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내 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민준 씨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내 동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다시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이 아가씨의 진심도 알겠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요. 민준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똑바로 살아요. 내 동생 목까지? 아니, 죽은 내 동생이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다시는 도망치지 말고.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보다 더 무거운 살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 동생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찻집을 나갔습니다. 찻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하고 막지만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는 1년 만에 제대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돌아와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아. 내가 아니었다면? 난 평생 어둠 속에서 도망만 다녔을 거야.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의 상처와 1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손은 제가 알던 그 어떤 손보다도 정직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아주 멀 거야? 그의 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준 씨,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어? 그 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결혼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도 수많은 하객들의 박수도 없는 아주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은혜 언니, 그리고 유준이. 이렇게 단출한 가족들 앞에서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은혜 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유준이는 저희에게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부산에 작은 집을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다시 건축 설계 일을 시작했고, 저는 다니던 무역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남들처럼 해외여행을 자주 가지도 못하고, 비싼 외식을 즐기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복합니다. 저희의 행복은 뜨겁거나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저녁을 차려 먹고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잠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소박하고 잔잔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추운 겨울을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평온함입니다. 어머님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의 과거를 감추려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봐 주십니다.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제 손을 잡고 내가 우리 아들 사람 만들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시곤 합니다. 저는 그저 어머님 등을 말없이 토닥여드릴 뿐입니다. 저희는 매년 그분의 기일이 되면 조용한 절을 찾습니다. 그분의 동생이었던 은혜 언니의 남동생. 저희는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고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돌아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희의 삶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만큼 더 올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민준 씨는 월급의 일부를 떼어 박은철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은철 씨, 그것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은혜 언니 남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에 걸쳐 갚아나가기로 한 속죄의 방식입니다. 이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는 몇 가지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의 사랑이란 자식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자신의 실수에 정면으로 맞서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용기를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민준 씨를 통해 배웠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도망치는 삶은 끝없는 어둠을 낳을 뿐이지만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만이 마침내 빛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흠집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과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심 어린 뉘우침과 따뜻한 용서. 그것이야말로 때로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따뜻한 빛이 아닐까요?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잠시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봅니다. 곧 민준 씨가 퇴근할 시간입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다녀왔어 하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겠지요. 저는 어서 와요 하며 그를 맞이할 겁니다. 이 평범한 일상.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온 저희에게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적입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다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가 저희의 잔잔한 행복처럼 집안 가득 따뜻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서연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좋아요 하나를 남겨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함께 공감할 것이라 믿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저희 며느리의 눈물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이야기의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여러분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